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죠?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나갈 차례 맞나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나갑니다. 교재는 366쪽이에요. 366쪽. 자,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지금서부터 이제, 오늘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올해 지금 32회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 과목에 이례적으로, 이 신청을 두 문제를 받아줬거든요. 두 문제가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이 신청을 받아줬는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렵고, 문제 자체를 굉장히 좀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공법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는 게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 공적을 평가할 때 공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거래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이 제도 시행 하나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노출을 목적했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노출시키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취득세 같은 거를 모두 실거래가로 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 시행하면서 2006년도 세수가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실거래가로 모두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 제도가 개별법으로, 지금은 이제 개별법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다가 이걸 끼워넣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이걸 끼워넣게 하면서 우리 법이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계획법 있죠.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공부했죠. 국토계획법에 있었어요 원래 이게.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요 제도를 뗐죠. 떼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어요.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는데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를 하면서 외국인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이 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제도를 딱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규제예요. 부동산에 대한 모두 규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탄생을 시키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되면서 우리 법이 명실공히 이제 이걸 떼낸 거죠. 우리 법에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이렇게 독립법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연역은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제도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건 실무 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이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저도 아주 깊이 있게 강의를 하고 있고 문제 자체도 시험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연역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 등장하는데 법의 제정 목적은 그냥 가볍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세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고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만 얘기하니까 입광공은 빠진다는 얘기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빠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네 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외국인 포함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외국인의 정의는
외국인 취득 특례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고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주요 줄기를 찾아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 계약이 있을 테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있을 테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 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 거기 박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1호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럼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 이제 대상이고 2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거든요. 이건 최초의 분양 계약을 얘기하는데 요거 계약을 해도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위 2의 계약을 통하여, 즉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냐면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말미에 가로 열고 분양권이라고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분양권이다. 그래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분양권의 매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공법 시간에 이런 데 공부하죠.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 인가 및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집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빈집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역시 바로 열고 동그라미 2번은 입주권이라고 메모하세요. 이게 입주권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다 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의 종류는 오직 뭐뿐이에요? 매매 계약이 하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매 계약이 하나다. 그러면 증여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것도 대상이 아니에요. 판결로 취득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전세, 임대차, 저당권 모두 아니죠. 오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로 꼭 기억합니다. 매매로. 물건은 네 가지예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토지, 건축물의 매매를 했잖아요.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이라면 면적의 불문입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아요. 나아가서 지분 거래도 다 포함이에요. 지분을 거래했다. 그래도 매매라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거래 신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분양권은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됐어요. 그냥 쉽게 분양권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 분양권의 전매를 한다. 거래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했으면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두 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면 공법 시간에 아직 정비법 안 했을 것 같은데? 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부했죠, 그럼? 아직 안 했어요? 했다며요. 좋아요. 했다나 했던 상관없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되죠. 특정돼요. 그래갖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들어갈 집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빈집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특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요거 입주권을 전매하게 되면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분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하나고 물건은 네 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고 상가의 분양권 포함이겠죠. 오피 분양권도 포함이겠죠. 토지 분양권도 포함이겠죠.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급계약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합니다. 최초의 분양계약. 그래서 이 공급계약이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8개 법이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 여러분들 공법시간 공부해요.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 공부하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그래서 이 8개 법에 따른 토지 건물의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럼 이때는 분양신고, 거래신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아파트 분양받아 오신 분 아실 텐데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기억을 해보면 내가 거래신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해줘요. 신고서에다 사인을 받아버립니다. 사인을 해주면 분양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쫙 들어가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에다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미.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분양계약도 일단은 거래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그럼 분양 받았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점유한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하셔야 된다. 이 8개 법을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야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한테 암기 안 시킵니다. 시험에서 법 이름을 바꾸는 거는 진짜 치사한 지능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법 없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6개 법 중에 건축법이 없잖아요. 그럼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의 지문을 내면 정말 무식한 지문입니다. 왜 무식하다고 그러냐면 건축법에서 공급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출제 요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무식하다 하고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8개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봐두시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는데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다. 그러면 거래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이름을 바꾸는 건 진짜 치사한 지문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이건 무식한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건물을 물어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대상 계약. 이건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매매라는 걸 꼭 명심해 둡니다. 자, 그래서 신고대상 계약을 그럼 해결을 했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신고 절차로 갑니다. 이게 백목이 이게 안 지워져서 참 안 좋네, 이게. 백목이 잘 지워서 좋았는데. 그 백목이 이게 없어졌나? 자, 그러면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370조로 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일단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때는 계약의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제 3조가 있거든요. 그 조문 하나 읽고 시작하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법제 3조 제1항.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밑줄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화하는 계약의 경우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신고관청이 밑줄 긋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는 국가 등,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칠판봅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라고요? 30일이에요. 잔금일이? 아니에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다음 어디다 한다고 그랬냐면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소재지다. 그러면 매수인의 주소지가 아니란 얘기죠? 매수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자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등록관청이 있었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었어요. 근데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이자가 바로 신고관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에 관한 사항 가볍게 언급이 됐는데 쌍방이 직거래할 수 있죠. 중개업소는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직거래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거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개거래인 경우와 직거래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이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쌍방이 직거래했거든요. 당사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면 투이트공사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원자력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러한 공공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이었다. 그러면 그들을 국가 등이라 부르는데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국가 등이. 자, 그래서 쌍방이 직거래하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는 타방 당사자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중개거래예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거예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얘기는 중개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중개거래한 경우는 개공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공동중개였잖아요.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관여기공이 신고 들어갑니다.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한번 볼까요? 더 세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짚어보는데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거래 신고해야 되고 공급 계약을 해도 거래 신고한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했죠. 며칠이라고요? 30일 기억해 두시고 이때 신고는 어디에 한다고 그랬냐면 신고관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짚어볼까요? 쌍방이 직거래했습니다. 중개업소를 안 통했어요. 이거. 이 토지의 소재지는 연수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주소지는 서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연수구청장에게 이자에게 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 되죠? 직거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연수구청장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겠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씁니다. 이 신고서를 쓰는데 먼저 매도인이 쓰기로 했어요. 그럼 매도인이 이제 쭉 작성을 하죠. 그럼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매도인 하고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다음에 매수인도 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인 내용 확인하고 이제 매수인을 해갖고 서명 또는 날인을 했어요. 둘 다. 그 다음에 이 신고서를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신고서 제출하는 방식은 방문 신고의 방식이 있고 전자문서의 신고 방식이 있어요. 그럼 방문 신고라는 것은 연수구에 지금 출두하여 이 신고서를 낸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자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군구 홈페이지 있죠. 시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갖고 단추가 다 있어요. 시군구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RTMS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을 해갖고 성명, 주민번호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했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인증서. 맞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이제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연수구 홈페이지 들어가고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접속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서를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쫙 이제 입력할 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닫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전자서명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전자서명칸에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내가 다 썼으니까 내용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해라 하고 매도인이 이제 또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럼 매도인이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써가지고 다시 접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써놓은 거를 불러옵니다. 불러왔고 내용을 쭉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어. 그리고 전자서명 있죠? 전자서명 딱 클릭하고 제출을 딱 클릭하면은 이제 연수구로 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자신고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요건 전자신고 방식이었고, 그럼 방문신고는 이때 출두하여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법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연수구에 방문신고할 때 갑과 을이 같이 출두하여 신고서를 맞들고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명만 가서 내고 오면 될까요? 한 명만 가면 될 거다. 맞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얘기는 신고서에다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라는 얘기고, 제출은 당사자 1인이 해도 됩니다. 1인이. 그럼 이렇게 되네요. 당사자 직거래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럼 맞았죠? 근데 당사자 직거래 이유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렸죠. 물론 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서 같이 내도 됩니다. 손 맞잡고 가서 내도 되는데 1인이 제출하면 된다. 이해했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았는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1인이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신고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내기로 했어요.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이 자기 신분증 내보여야 되겠죠. 신고할 때 신고자는 무조건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내가 매도인 갑이다 하고 신분증 내보이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그럼 이때 매도인이 이제 내면 되는데 계약서 사본 같은 걸 첨부하느냐?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냅니다. 신고서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신고서만 제출을 한다. 이게 여기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를 다 같이 내야 돼요. 다 같이 내는데 어쨌든 신고서만 내면 원칙을 한다. 이거 그러면 계약서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요. 지들이 필요하면 이걸 요구합니다. 야, 계약서 한번 보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신분증 내보이고 매도인이 내고 오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매도인이 내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매수인한테 네가 좀 내달라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제출대행이라고 해요. 제출대행. 그러면 제출대행을 만약에 병이 하기로 했다. 그럼 병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하고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위임장 제시해야 되겠죠. 위임장. 그래서 이 위임장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에요. 요즘 위임장이 전부 다 도장 찍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관청에서 일을 볼 때는 요즘 인감유면서 절대 안 냅니다. 자필 서명이다. 위임장에다 자필 서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필 서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만 붙으면 돼요. 그럼 주민증 사본이라든가 여권 사본이 붙으면 된다는 얘기죠. 운전면허증 사본도 돼요. 그래서 위임장과 그 신분증 사본을 제출을 하고 병이 대행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전자문서 신고는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 앞에 본인이 앉았는데 대행자가 앉았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죠.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을 허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쌍방 직거래였어요. 자, 이번 이제 중개거래. 중개거래인데 이 중개사무소가 서구에 있습니다.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구에 있고요.
이 토지의 소재지는 역시 연수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매매를, 토지에 대한 매매를 A가 중개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요? A가. 맞죠? 이때는 당사자의 신고금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신고금 자체가. 그러니까 중개거래인은 개공한테 신고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개공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연수구청장에게.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연수구청장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죠. 토지 건물 소유거나 시군청장, 신고관청이고, 여기 서구청장을 뭐라 불러요? 등록관청. 맞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잖아요. 이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연수구청장은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서를 우리 개공이 써요. 그리고 쭉 쓰고, 개공은 A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우리 서명 및 날인할서는 공부했죠? 우리 과목에서 서명 및 날인할서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럼 이제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때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 할까 안 할까요? 네? 매도 매수, 매도인 매수인,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개공만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개공만이 신고서 써갖고 내는 거 그냥. 개공이. 그러면 제출 방식은 당연히 방문 신고 방식과 전자문서 신고 방식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전자문서 신고는 거기 이제 개공이 접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거래 해가지고 개공 접속을 이제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서 해갖고 접속을 해가지고 중개거래인 경우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죠. 불러와갖고 신고서를 쑥 쓰고 전자서명 딱 클릭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공은 전부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신고는 개공이 여기 연수구를 출두한다는 얘기죠. 출두하여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공도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개공이다 하고 이제 내고 오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손님하고 약속이 생겨갖고 못 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방문 신고할 때 제출 대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개공도 대행을 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때 주의할 점은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한합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개공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되죠? 우리 과목은 보조원을 취급한다 안 한다? 취급을 안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소공만이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만이.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공이 개공을 대행을 할 때 개공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개공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냐? 이 문제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소공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내가 개공 A의 소공이거든? 하고 신분증 딱 보이고 신고서 내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연수구청장이 이 소공이 개공 A의 소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등록관청에 전화 한 통 때리거나 아니면 협회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지. 협회 명단 통보돼 있으니까 다. 그죠? 그래서 소공은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소공은 개공을 대행할 때 이걸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럼 당연히 전자문서로 합니다.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구체적인 신고 방식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까지 다 봤으니까 어떤 내용을 그럼 신고해야 될까?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자, 그럼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은 교재 372쪽이에요, 지금.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이번 시험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오류를 한번 범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우리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 사항 이제 나중에 암기할 건데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도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그 네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누가죠, 누가. 그래서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들어가고 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이게 얼마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네 가지는 들어가고 이때 중개거래였다. 중개거래라면 개공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다 들어갑니다. 이게 개공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 그럼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이제 조건 기한도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거 지금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당목계대 개조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암기할 거예요. 당목과 계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이건데 개공이 전에 중개업자였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인데 일단은 그렇게 감을 잡습니다. 감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순환은 지금 감 잡는 그 강의니까 일단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느냐 이거하고 이제 개공이 중개했다면 개공에 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사항입니다.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이거. 자, 이 공통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우리 이 정부가 지금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지금 일부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우리 서울 중심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 가격을 잡고자 개인한테 엄청 규제를 많이 한 거죠. 지금 대출 규제부터 해갖고 아주 때려잡을 대로 다 잡은 건데 그랬더니 개인을 규제하니까 법인을 설립해갖고 자꾸 투자하더라 이거예요. 법인을 설립해갖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주택을 내가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는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손님이 임대인이 법인이면 계약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법인 부도 내버리면요. 그냥 보증금 다 날리는 거예요. 회수할 길이 없어요 이거. 그래갖고 임대인이 법인이면요. 거래 안 한다는 그런 손님들 많아요. 나도 임대인이 법인이면 계약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찝찝하죠. 그래갖고 어쨌든 법인이 주택을 계속 이걸 투자를 하더라고요. 법인 설비하고. 법인 설립가 너무 쉽거든요. 법인 설립하기가. 100만 원 있으면 바로 설립해요,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물론 꼭 100만 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10만 원 있어도 됩니다. 자본 규정이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지. 그래갖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자꾸 주택에 대해서 이게 투기를 하니까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뭐라고요? 주택. 다른 건 아니에요. 현재는 주택만입니다. 규제 대상이.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법인의 등기현황 들어와야 돼요. 그럼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사무소의 소유지는 어딘지, 대표자는 누군지, 임원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등기현황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현황 그거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인지 또는 그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당사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전매계약은 지배인데 바로 속에 있는 말은 이제 후일 하고 그러면 이 얘기죠. 등기 현황과 그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신고 들어간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되시죠? 왜 그랬는지.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A 법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A 법인의 임원이에요. 상대방이. 그럼 시세가 현재 10억이야. 근데 둘이 짜고 치는 거죠? 15억에 매매계약서 쓰는 거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주택가격을 계속 투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이거 모두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법인이 주택을 사잖아요. 법인은 이제 주택을 산다 이번에 매수자가 된 거예요. 매수자가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 목적,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취득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지급 방식, 이거 현금 박치기 했는지 수표로 끊었는지 이거 다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취득 목적과 취득자금 조달 계획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나아가서 투기과열지구 주택이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다. 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주식 팔아서 했는지, 다른 부동산 팔아서 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지,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들어와야 되고, 다음 법인은 무조건 취득자금 조달계획 들어와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있어요. 이 서식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들어와야 돼요.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였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우리 법인이 샀다. 그럼 현재 투기과열지구 우리 인천 지역은 세 군데가 묶여 있죠. 연수구, 남동구, 또 하나가 서구.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주식 팔아서 샀는지, 다른 부동산 팔았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 서류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신고 들어갈 때, 법인은.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현금 박치기 12억 한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고에 넣어놓고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금고 찍어서 내야 되나? 그 현금 그렇게 한 사람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있죠? 이거 첨부시켜야 돼요. 이거 첨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였다. 그럼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금고를 찍어서 낼 일이 없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줘야 된다. 그래서 주택을 법인이 거래했다.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였다면 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번에 이제 법인이 아닌 자예요. 그럼 개인이란 얘기죠, 이거. 자, 개인의 경우 이제 뭘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 외에다가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이상인 주택? 6억 이상인 주택이에요. 6억 이상인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조정대상 지역 수도권 다 묶여 있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다음에 임대를 할 건지, 입주 계획에 대한 사항도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의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주택이었어요. 물건이 주택이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금액이 관계 있다 없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6억 이상인 주택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죠. 맞습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여기 있는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인 경우?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감 잡혀요?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언제 내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법인이 주택을 산다. 무조건 내는 거죠. 금액에 관계없어요. 지역에 관계없어요. 법인은.
왜? 법인이 자꾸 투기하니까. 근데 개인이었다. 개인이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입주기를 언제 내느냐?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죠? 이때는 또 무조건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오류를 범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매수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이랬죠. 이거는 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넣은 거거든요. 입법예고사항으로 지금 넣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이 부분이 법인 외이자 그래갖고 거기에 373쪽에 맨 위에 그 박스 있죠. 거기에 가로 속에 이거 그냥 여담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매수자라고 했죠. 이번에 시험을 내면서 어떻게 내냐면 이거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번에 출제자가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저는 32회 대비 강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잘못된 거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매도인이 국가야. 근데 국가가 갖고 있는 주택을 개인이 사는 거야. 그럼 자금 조달계획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 규정상으로 현재 이게 거래 당사자로 돼 있잖아요. 현재 거래 당사자로 돼 있다면 이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안 내는 거잖아요. 당사 중 국가 등이 포함되면 개인이 국가가 갖고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자금 조달계획을 낼 일이 없게 돼요. 맞죠? 실무에서 내고 있었거든 이미. 미스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 등을 제외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국가가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국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낼 일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매수자가 국가인 경우에 하나는 거지. 근데 국가로부터 개인이 매수를 한다. 주택을. 그럼 자금 조달 계획 내야 되겠죠? 이게 맞지 취지상. 실무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제자가 요것만 가지고 그냥 조문대로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실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낸 거지 문제를.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출제위원이 이걸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조잡했어요. 그러니까 조잡했다는 얘기가 장난친 거지 문제 지문들을.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법실로 돌아간 것 같아서 느낌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 시험 문제 보고. 지문들이 장난친 지문들이 있어가지고. 뭐 거래연구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아주 그거는 이제 극치를 달렸지만 어쨌든 출제자가 아주 그 법대 출신이 분명히 아니다 그 사람은. 네, 그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전공하고 중개법 강의하는 교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그따구로 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는데 이걸 내면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걸 사례로 내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복승답 처리합니다 하면서 복승답 처리한 거예요. 이거. 나는 답 맞힐 때도 이거 문제 있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래갖고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국가 등이 포함, 국가인이 매도인이라도 이거 안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규정상으로는. 맞죠? 이게 근데 매수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사항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를 매수로 바꾸는 거지. 매수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는 걸로 지금 이제 이 PPT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요게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그래서 이제 줄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고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해 나가는데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법인이 주택을 샀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이 주택을 샀거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이용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신고 방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고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문신고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 방문신고 시엔 제출 대행 허용한다고 그랬고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소급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은 1인이 하면 됩니다. 근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제출해야 되고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개공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는 신문임의서를 내보여야 된다고 했죠. 신분증 내보여야 된다고 했고, 계약서 사본은 첨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한다. 계약서를.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중개거래의 경우는 당사자는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이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하고 전자계약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 전자계약과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건 틀립니다, 지금. 전자계약은 뭐냐?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IRTS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RTMS라고 그랬고, 이거는 이제 IRTS인데, 그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은 아날로그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상으로 전자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자계약. 그러면 전자계약을 했다면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에요. 이걸 통하여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였다면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자계약제도 나중에 공부합니다. 다시. 자, 그럼 신고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쭉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야 된다고, 다음에 일정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보고 하죠.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가 있어요. 서식이 하나 되어 있는데, 요 서류는 법인이 작성하고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겠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법인이.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매수인이. 맞죠? 그러면 그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작성을 하고, 거기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야. 그거는 매수인이나 법인이 작성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신고하는 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신고한다든가 매수인 외의자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낸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면은 매도인한테 신고자에게 줘야 되겠죠. 이걸 며칠 내줘야 되느냐? 25일 내줘야 돼요. 그럼 법인이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 이게. 그럼 법인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있어야 되죠. 이거 있어야 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투기과일 주고라면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있어야 되죠. 자금조달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서류를 법인이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고자, 지가 안 한다면 신고자에게 줘야 되죠. 언제까지 주라고요? 25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5일 내에 줘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25일 안 준다면 지가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겠죠? 지가 별도로 갖다 내야죠. 이게.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이걸 신고자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직접 법인이 낼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걸 준다. 줄 때는 25일 내 주라. 맞습니까? 감 잡혔어요? 그렇게 감만 잡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출 대행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신고필증 발급으로 들어가죠. 이제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면 377쪽에 이제 신고필증의 발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발급을 하는데 이건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이게요. 원래 즉시였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근데 지체 없이 바꿔버렸어요. 즉시가 빠르다겠어요? 지체 없이가 빠르다겠어요? 즉시가 빠르다겠죠. 우리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5시 반부터 퇴근 준비하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칼퇴근하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리고 칼퇴근한다고 5시 반부터 책상을 정리하고 있거든. 근데 5시 반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죠 또? 그래야 되잖아요.
즉시 처리해야 되니까 즉시는 3, 4시간 내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접수가 된 거니까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토교통부에다가 법안 담당자한테 아주 항의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왜 즉시로 나가지고 우리 퇴근도 못하게 하냐고. 대통령 이거 지시를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지체 없이로. 이거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이거.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로 고쳐놨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꿔내가지고 지체 없이를 즉시로 바꿔내고 틀린 집으로 만들었다. 그럼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시험지를 쫙 찢어보고 올 일입니다. 이런 시험 지문은 도대체 지저분해서 못 풀겠다. 이게 시험지만 찢는 거예요. 시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신고필증 나갔잖아요. 그럼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이 의제돼요. 그럼 계약서의 검인 제도가 뭐냐면 다음에 공부하는데 요즘 검인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의제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돼요. 이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근데 검인은 누가 찍어주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찍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같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신고필증이 발급이 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해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가 검인하고 쫙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댁이 2006년도 전에 취득했다. 이전에 취득했다면요. 등기 권리증이 있죠.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한번 열어보면 그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보면 검인도장 찍혀 있어요. 2006년도 전이라면. 근데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서 매매계약은 전부 다 이거 의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인이 안 찍혀 있죠. 2006년도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서의 검인제도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신고필증이 발급이 되면 계약서의 검인을 의지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신고필증 나가기 전에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가 신고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낸 사태라면 이때는 이것도 들어와야 되고요. 투기과열이고는 자금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것까지 다 첨부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와야지만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별도 관리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신고 내용은 별도 관리하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우리 신고관청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면 이때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신고관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자주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때 한 달이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한 달 내에 이걸 시도지사에게 신고관청은 외국인 신고 내용을 제출해줘요.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고관청으로부터 쭉 이거 받았죠. 받으면 쫙 모아가지고 다시 한 달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걸 제출해줍니다. 그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은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분기 끝난 날부터 몇 달? 한 달. 그다음에 시도산 쫙 모아갖고 다시 한 달이죠, 지금. 한 달 내에 국장에게 제출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세종시장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법 시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도의사에 준한다고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공법 쪽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시군구청장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그러면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의사가 없으니까 이자는 분기 종료부터 한 달 내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직접.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외국인 신고 내용 제출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가죠.